현재 시간 2024년 5월 18일 오전 8시 6분이고요. 네, 아주 날씨가 좋은 5월이네요. 토요일입니다. 지금 날씨가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직 덥지도 않고 모기도 많이 없고 모기가 있긴 하던데 어쨌든 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모기가 좀 쓸려 내려갔나 봐요. 좀 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가장 올 한 해 중에 빛나는 시간이지 않나 싶은데 이럴 때 뭐 날씨가 좋은 날에 일에 치이지 않고 단 30분이라도 하루에 하늘을 보면서 멍을 때릴 수 있어야 인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날씨를 즐기지 못한다는 건 정말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여유 시간을 만들어서 날씨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일상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얘기 어쨌든 뭐 날씨 좋다 이런 얘기 해봤고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범죄도시 1부를 하고 제가 2부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2부가 조금 더 먼저 정리를 좀 더 해보고 나중에 시간을 좀 두고 해도 되는 아이템 같아서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 주에 업로드가 안 됐죠. 이게 수요일 날 녹음을 했는데 이게 파일이 날라갔어요. 쇼생크 탈출의 작품을 놓고 이분님하고 죽광님하고 녹음을 했는데 파일이 날라갔어요. 이게 진짜 당황스러운 게 제가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녹음을 진행 다 했고 그다음에 파일이 잘 받아졌는지도 확인했는데 근데 이제 좀 피곤한 상태여서 좀 자고 일어나서 저기 편집을 해야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생각으로 잤거든요. 근데 새벽에 윈도우 업데이트가 됐어요. 뭐 자동 업데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가 한번 그 녹음 프로그램을 켜놓고 이제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업데이트 작업하고 다시 켜지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파일이 날라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나? 근데 업데이트 한다고 파일이 날라가는 경우가 있나? 그래서 뭐 검색도 해보고 뭐 방도 찾아보고 막 3시간 새벽을 3시간 동안 막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고 했는데 뭐 어쨌든 못 찾아가지고 근데 뭐 컴퓨터 잘하시는 분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캐시 파일에도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어쨌든 저를 제 시간이 날라간 건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 두 분의 시간도 날라갔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 어쨌든 일요일에 다시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시 시간을 내주시는 걸로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놈의 컴퓨터를 그냥 네, 빌 게이츠 이놈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다시 그 쇼싱 탄출을 원래 이번 주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못 올리게 되면서 다음 주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좀 미뤄뒀다가 할까 했던 2부를 뭐 어차피 해놓긴 해놨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범죄도시 4 2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는 범죄도시 4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마석도 자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마석도 이거를 제가 보면서 마석도는 사실 이제 뭐 1, 2, 3, 4편까지는 뭐 액션 활극으로 준비했고 뭐 5, 6, 7, 8편은 좀 스릴러 느낌으로 간다고 마동석 배우가 범죄도시 4의 천만 소감을 밝히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말했는데 어쨌든 1, 2, 3, 4편까지 보여진 그 마석도의 캐릭터를 보면서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하고요. 아무래도 액션 활극이다 보니까 좀 진지한 캐릭터라기보다는 좀 더 과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저는 그래서 마석도는 사실상 그의 과도한 능력 버프를 생각해 볼 때 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뭐 흔한 어떤 형사 캐릭터들처럼 이렇게 현실에 붙어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좀 떠 있는 그러니까 환상이 가미된 어떤 히어로 중에 하나라고 보고 한번 해석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좀 준비한 거니까 뭔 저런 거 가지고 개소를 늘어놓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재미로 들으시고 재미없으면 딴 거 하면 되죠. 나 재미없으시면 뭐 다른 컨텐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나름 어떤 그 영감을 얻은 책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착안해서 출발하는 어떤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해도 나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약간 이거 억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히어로라고 놓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왜 히어로로 봐야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현실적인 제약에서 많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일단 그의 과도한 신체적 능력치야말로 뭐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인데 이게 생각 보면 뭐 마속도가 주먹이 엄청 세긴 하지만 아무리 그 대단한 복싱 선수도 사람을 때리면 눕힐 수는 있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긴 할 수 있지만 멀리 날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마속도는 날리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신체라는 게 단순히 몸무게를 뭐 박스 형태의 뭐 예를 들어서 70kg짜리 덤벨이 있고 70kg짜리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70kg짜리 덤벨 드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체라는 게 이제 넓게 퍼져 있고 약간의 또 좀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좀 사람의 신체라는 것이 흐물흐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워를 정확하게 때렸을 때 정확하게 뭐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신체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펀치로 사람을 날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던지는 동작이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동소의 신체 능력은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력뿐만 아니라 뭐 지력이나 정치력이나 매력 같은 것도 사실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 팀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빌런만 봐도 마속도의 능력을 압도하는 그런 캐릭터는 없습니다. 이른바 뭐죠? 삼국지로 치면은 약간 무력 100, 지력 100, 정치력 100, 매력 100 이렇게 약간 생성장수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랄까요? 가장 뭐 근접한 게 뭐 조조 정도 될까? 아무래도 삼국지에서 가장 능력치가 밸런스 좋게 높은 게 조조일 텐데 어쨌든 그 정도의 느낌이다. 먼치킨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약간 조조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완벽한 능력치에다가 좀 사람을 밉게 만드는 그 간악한 인성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석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정 떨어질 정도로 완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모자란 모습을 일부러 멍청한 절을 한다거나 뭐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아저씨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근데 그것 역시 다 계산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상 이제 깔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캐릭터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어디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런 분석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뻔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그 조지 레이코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가장 유명한 저서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언어 인지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것이 전공인 책인데,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생각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어떤 프레임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항상 뭐 수많은 많은 책에서 대부분 등장하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가정에 빗대어서 생각하는 인식의 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그 가정의 확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있다. 뭐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국가도 가정에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국가도 그렇게 인식할 것이다 라고 설정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뭐 프랙탈 구조가 생각이 났는데 그 프랙탈 구조가 뭐 전체를 봐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 그걸 세밀한 구조를 봐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프랙탈 구조의 원리랑 좀 비슷한 좀 사고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도 가정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가정의 모습을 확장시켜서 국가를 또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생각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지 레이코프 박사는 엄한 아버지 이론과 자애로운 부모 유형을 이제 동시에 내놓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엄한 아버지 이론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있고, 엄한 아버지가 위험으로 가득 찬 세계가,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되게 이 세상은 위험하다. 그래서 가족들은 어떤 힘이 센 어떤 남성에게 의존하여서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주장하는 쪽이고, 그래서 세계가 위험하니까 어떤 강력한 물리력이나 어떤 도덕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뭐 제약이나 이런 걸로 규칙으로 이제 자녀들을 제약하는 어떤 컨트롤하는 그런 식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의 역할은 좀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게 하면 좀 어머니는 좀 자유로운 사랑으로 조금 도와주는 정도, 권위를 보완하는 정도.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엄부 자모 밑에 태어나서 뭐 자랐다는 어떤 그 자소서 아주 옛날 문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엄격한 아버지 가정을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절제나 자립심 같은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그래서 또 이런 권위에 순정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어떤 자녀의 본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가정의 형태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세상은 좀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엄한 아버지 가정 같은 경우는 세상이 좀 불안하다 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뭐 세상이 좀 불안할 수 있으나 노력에 따라서 세상이 좀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꾸려가는 가정이 이제 자유로운 부모 유형의 가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엄한 아버지 이론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훨씬 세고 어머니는 약간 좀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고 하면, 자애로운 부모 유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슷한 역할과 비슷한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어떤 상벌을 내려서 막 이렇게 규칙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떤 모범을 보여줘서 스스로 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걸 좀 가르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경쟁보다는 협력의 가치를 좀 가르치고, 또 약간 사회적인 책임을 좀 강조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넘어서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또 강조하는 그런 식의 유형을 좀 자애로운 부모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대칭적으로 만들어진 각자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엄한 아버지 이론을 따라서 가정을 이해하는 분들은 좀 보수적인 어떤 태도를 띠게 되는데, 그래서 뭐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세우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을 돌보는 역할이 있는데, 국가의 지킴과 돌봄 중에 지킴이 훨씬 중요하다. 지킴을 강조하는 어떤 국가는 국민을 지키는데 다 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어떤 고전적인 국가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뭐 국방이나 치안이나 뭐 사법 같은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받아들이는 분들이고, 반대로 자애로운 부모 유형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 국가의 역할이 좀 돌봄, 좀 상대적으로 좀 국가 역할이 좀 더 진보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좀 더 자기 가족 말고 좀 더 넓은 공동체가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느 이론이 더 옳다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국가는 부모로 상정하고 국민은 자녀로 상정하는 걸로 생각해서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인식의 틀이 존재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사실 뭐 여기 때 보면 이제 엄한 아버지 이론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가부장적인 어떤 생각 아니야? 요즘 시대랑 맞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죠? 상당히 오래된 어떤 생각이죠. 네. 지금 세상과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형태가 인류 역사상 좀 오래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고의 흔적이 여전히 있다라고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저는 또 이 가부장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좀 되고 기술적인 발전이 잘 되어 있는 바탕에 있는 나라에는 안 맞을 수 있는데, 뭐 경제 발전이나 아니면 기술 발전이 좀 덜 되어서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의 근육에 많이 의존하여서 세상의 일상이 돌아가는 국가들, 그러니까 이른바 좀 개발도상국이나 좀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남성의 근육에 의존하는 어떤 행동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차를 이용하면 쉽게 가져올 수 있지만 뭐 차가 집집마다 없는 수준의 경제에 있는 국가에서는 그러면 남성의 근육을 통해서 그런 걸 좀 가져오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생각이 사실 좀 고리타분해서 사실 저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여전히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낡은 생각이 됐지만 여전히 강력한 어떤 가부장적인 생각 태도가 오랜 시간 또 지속되기도 했고, 여전히 또 모두가 과학기술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여전히 뭐 가부장적인 생각이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가정을 빗대서 국가를 보고 국가를 통해서 또 가정을 보는 이런 의식의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의인화를 해서 모든 거를 어떤 추상적인 국가라는 개념을 의인화시켜서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조지 레이코프 박사의 그 엄한 아버지 이론이나 자애로운 부모 유형 말고도 인간은 옛날부터, 예전부터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인간으로 생각해서 이해해 왔던 것 같아요. 신화가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화를 보면 이제 주로 이게는 전 세계적으로 신화를 분석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신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땅은 여자 어머니로 생각하고 하늘은 아버지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역할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의 틀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전 뭐 신화 관련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책이 좀 옛날에 본 거라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가정의 결합의 형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탄생도 아버지와 어머니, 땅과 하늘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를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있고, 뭐 제우스가 있고, 뭐 데메테르가 있고, 그다음에 단군 신화로 와도 환웅이 있고 웅녀가 있죠. 그러니까 웅녀는 이제 땅에 살던 부족을 얘기하고, 환웅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땅에 씨앗이 뿌려지고 뭐 비와 햇살을 내려주면 그때서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이제 자연의 섭리를 인간의 가정의 형태로 가져와서 이해를 하는, 세상을 돌아가는 방식을 가정의 형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으로 이해를 하는 어떤 생각의 틀이 예전부터 신화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의 형태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하면 외부의 적은 응징하고 내부는 좀 엄격한 상벌로 다스리는 그 엄한 아버지 역할, 뭐 이런 게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국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당연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번개를 내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적과 응징하고 내부의 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어떤 물리력을 상징하는 게 번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그때는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신화 역시도 뭐 세상이나 뭐 자연의 섭리 같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념을 가정의 형태에 빗대서 인식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의 신화도 보면은 뭐 마고할미가 있는데, 마고할미가 뭐 해와 달을, 뭐 산과 강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무당에게 능력을
물러주고 승천한 걸로 설명이 되는 어떤 고대 신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역시나 이제 자연의 섭리를 이제 마고할미라는 어떤 의인화 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연의 섭리 자체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틀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뭐 근데 마고할미와 비슷한 것이 뭐 제주도에는 설문대할망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삼신할매도 어떤 잉태라는 생각하기 어려운 과정을 이제 삼신할매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그 방비라고 할까요? 뭐 경비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제 남성의 형태로 빗대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성주신도 이제 남자 할아버지 신이죠. 다음에 마을 앞에 세워놓는 장승도 약간 남성을 어떤 남성의 어떤 뭐랄까요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어떤 무서운 형태를 하고 있는 남성을 나무에 새겨서 마을 앞에 세워놓아서 마을 안에 어떤 잡기 같은 것이 들어오지 말도록 이제 막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있으나 그러니까 생산 뭐 잉태 같은 거는 약간 여성에 비유하고 방비하는 거는 이제 무력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남자로 생각하는 이런 게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요즘 현대에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른바 뭐 러시아라고 그 보면 2차 세계 대전 징병할 때 조국 러시아 어머니 러시아가 너를 기다린다 이런 식의 징병 포스터가 소련에는 있었고 그다음에 마더 러시아를 형상화한 그 동상도 되게 크게 있었다라고 지금도 있나요? 어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엉클샘 미국은 엉클샘을 활용했는데 엉클샘이 뭐냐면 한 번씩 그 뭐 2차 대전 관련 어떤 자료를 보다 보면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발의 중년 혹은 노년의 남성인데 중년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머리는 이제 실크헤드라고 하죠. 영국 신사들이 쓰는 그 이제 원기둥에다가 그 옆에 원기둥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갓에 비슷한 형태. 네, 하여튼 거기에다가 뭐 그 실크 햇에다가 미국 국기를 그리고 있고 입은 양복도 약간 연미복에다가 거기 뭐 국기로 그 패턴을 채운 뭐 그런 식의 남성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 남성 캐릭터가 이제 징병하는 어떤 캐릭터로 많이 됐었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국가 자체를 마리안이라는 여성에 빗대어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 쓰기도 한 전통이 꽤 길고 요즘도 그걸 쓰고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좀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블 히어로가 사실 그 국가를 인격으로 만들어서 형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엉클 샘의 캐릭터를 히어로로 만든 게 캡틴 아메리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 솔로 무비 첫 번째 퍼스트 어벤져를 보시면 일단은 그 노골적으로 그 국기가 그 캡틴 아메리카의 코스튬에 다 들어가 있고 더 확실히 이제 이게 멍클 샘에서 온 것 같다라는 게 보이는 게 퍼스트 어벤져 영화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그 시그널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죠? 그 같은 그 올라가는 화면에 막 감독 누구 뭐 배우 누구 뭐 이렇게 설명하는 화면 있잖아요. 그 배경에 그 엉클샘 이미지가 엄청 깔려요. 그래서 이거는 엉클샘에서 온 캐릭터구나 캡틴 아메리카가 라는 거를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캡틴 아메리카 자체가 2차 대전의 비밀병기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 슈퍼 솔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미국이 항상 그 전 세계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2차 대전을 상당히 신격화 많이 시키는데 당연히 신화화 많이 시키는데 그 2차 대전부터 세계를 이끌어온 인물을 세계 1위 선도하는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이 2차 세계 대전부터 세계를 선도하는 그 국가로서의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캡틴 아메리카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사실은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잘 싸우는 캐릭터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보다는 캡틴 아메리카 서사의 중심은 어떤 도덕적인 갈등, 고민 같은 거죠.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느냐
이게 미국의 역할이 맞느냐, 이게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이 맞느냐,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깨달아가는 그런 캐릭터, 책임감과 싸우는 캐릭터인데, 사실 마지막에 스스로 약간 죽음을 선택하는 듯한 그 느낌도, 사실 나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좀 남에게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어떤 세계 1위 국가로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을 상징하는 인물, 도덕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때문에 그게 제일 잘 보이는 이제 작품이 그 캡틴 아메리카 11호인데, 거기 보면 초인 등록 법안을 놓고 히어로들을 유엔에서 관리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이제 히어로들이 갈등하는 건데, 우리 캡틴의 선택은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히어로들의 자유를 얽매일 수 있다, 탄압할 수 있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제 유엔의 관리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비춰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유엔보다 위에 있는 국가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면 이 영화 자체를 보면 캡틴의 어떤 숭고한 도덕심으로 막 히어로들과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거를 캡틴을 방패 삼아서 그 속내가 드러나는, 미국의 속내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유엔이 뭔데 미국 우리를 컨트롤해? 미국은 사실 유엔 위에 있는 존재인데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거 맞아? 라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프로파간다 역할을 좀 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얘기가 좀 길었는데, 네, 캡틴 아메리카의 그 반대에 있는 캐릭터가 있죠. 당연히 아이언맨이죠. 캡틴 아메리카는 사실 이제 좀 주로 푸른색으로 많이 상징이 되면, 아이언맨은 주로 빨강색으로 상징이 되는데, 캡틴 아메리카의 푸른색은 뭐 민주당의 색깔과 같고, 아이언맨의 빨간색은 그 공화당의 상징색의 빨간색과 같은데, 어떤 미국의 그 양대 어떤 세력을 또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일부러 그렇게 색깔 배치를 했겠죠. 그다음에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뭐 캡틴 아메리카가 뭐 민주당을 상징하고 뭐 아이언맨이 공화당을 상징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두 가지 힘이 빨강과 파랑, 뭐 국기에도 빨강과 파랑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대비되는 입장에서 이제 빨강과 파랑으로 나눈 거지, 꼭 그 당듯이 뭐 등치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시 아이언맨은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력도 갖고 있고, 금융 자본을 장악하는 어떤 돈도 많고, 그러니까 기술로도 우리가 세고, 물리적으로 힘도 우리가 세고, 그다음에 그 어떤 돈도 우리가 쥐고 있어, 경제력도 쥐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캡틴 아메리카는 반대로 이제 그런 거 좀 빼고, 미국의 어떤 도덕적인 역할, 상징적인 역할에 대해를 얘기하는 캐릭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만 봐도 미국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추상적인 것들을 사람으로 녹여서 설명한 캐릭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블랙팬서도 있잖아요. 근데 블랙팬서는 사실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그 스스로 녹아들지 못하는, 캡틴과 아이언맨이 나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수 민족이나 대표적으로 흑인들이 있겠죠. 흑인들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 이 흑인 분들의 갖고 있는 특징, 육체적인 어떤 뛰어남, 강성을 강조한 캐릭터죠. 그러니까 보면 그 미국 프로스포츠 보면 다 미국의 흑인 분들이 다 그 상위권 선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강인함, 민첩함을 이제 흑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동물로 표현하면 검은 표범이 될 것이고, 그걸 사람으로 표현하면 블랙팬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흑인들도 역시 백인들 뒤지지 않는 어떤 과학기술과 부를 갖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와칸다라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팬서 영화가 그렇게 흑인 분들 사이에서 되게 흥행을 많이 했던 거 보면, 그들은 되게 그 자신들을 대변해주는 히어로가 나왔다는 것을 되게 환호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사람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사례가 수많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길게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의인화라는 거예요. 의인화. 사물, 동물, 뭐 개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학습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왜 그 추상적인 개념이나 뭐 과학기술적인 개념을 막 캐릭터로 만들어서 설명하잖아요. 뭐 그런 거 또 역시나 그런 어떤 의인화를 활용하는 인류의 방식 중에 또 여러 가지 하나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결론을 뽑자면, 공통점을 뽑아보자면, 사회나 국가의 어떤 수호자나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남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뭐 생산이나 풍요나 돌봄 같은 거는 여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오래된 간습에서 뽑아져 나온 어떤 고정적 성 역할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요즘 사회와는 좀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적인 어떤 우리가 간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 역할이 관습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중문화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뭐 보는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남성의 근육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 역할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웃기긴 하죠. 그러나 우리 저기 전통적인 관념 속에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남아있다. 그런 것들이 좀 캐릭터로 많이 들어서 나온다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정하거나 어떤 사랑을 받는 어떤 인물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상징성을 띠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유재석 씨를 얘기를 들어보면 뭐 농구계의 유재석, 뭐 스포츠계의 유재석, 뭐 연극계의 유재석,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의 뭐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좋은 인성과 매력을 갖고 있는 인물을 약간 땡땡계 유재석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재석이라는 어떤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젊고 매력적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땡땡대학교 차은우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뭐 반대로 뭐 여성 매력적인 젊은 여성은 뭐 제니나 장원영 씨를 요새 좀 이렇게 상징성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땡땡계의 뭐 제니, 뭐 땡땡계의 장원영,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표적인 어떤 캐릭터나 인물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석도도 사실 이런 어떤 아이콘 캐릭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4천만이나 넘는 분들이 봤다는 거는, 그래도 물론 범죄도시 2, 3, 4가 상영관을 워낙 깔아놔가지고 공급으로 만든 수요라는 비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석도 캐릭터가 매력이 없으면 안 보셨겠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4천만이라는 숫자가 본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을 분명히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그 마석도라는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신화나 엄한 아버지 이론이나 뭐 마블 캐릭터나 이런 식에서 사계에서 봤던 사고 방식을 따와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마석도는 경찰을 형상화한 건 아닐까? 아니면 뭐 다르게 말하면 경찰에 바라는 바를 좀 적용시켜서 만든 캐릭터, 뭐 히어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의인화한다라는 거, 일단 마석도가 이제 형사 캐릭터기도 하고, 근데 경찰은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어떤 경찰관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단체인데, 근데 왜 한 사람으로 상징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마석도의 버프 받은 능력을 한번 보자면 사실은 이건 주인공 보정을 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베테랑의 서도철이 주인공 보정을 좀 받더라도 이거는 한 사람이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의 수준은 아닌데, 이제 마석도의 무력은 사실상
서도철보다는 캡틴 아메리카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무력의 어떤 강도가. 그래서 설정은 사실 뭐 현실을 형사하고 뭐 서도철과 비슷하지만 실제 묘사된 무력은 캡틴 아메리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히어로라고 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석도가 행사하는 물리력은 그렇죠, 인간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음. 그렇죠. 뭐 헐크나 뭐 나머지 마블 히어로나 이 정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력이 세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한 사람의 경찰이 하는 느낌이 아니라 경찰 여러 명이 달려붙어야지 비로소 행사될 수 있는 어떤 물리력을 마석도 혼자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급이다 마석도 혼자가. 그러니까 뭐 특수부대 한 명이 뭐 일반 병사 몇 명을 상대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소 뭐 한 개 분대 이상의 역할을 하는 어떤 게 마석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뭐랄까 경찰 팀으로 마석도의 능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마석도를 어떻게 보면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또 눈여겨볼 점이 이 무력이 상당히 게다가 제한이 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무력 행사는 사실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군인의 무력 행사는 사실 뭐 적군을 살상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 물론 뭐 포로로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살상일 거고, 경찰 같은 경우는 살상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상하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사살은 하지 않죠. 대부분 이제 제압을 목적으로. 왜냐하면 그 애를 데리고 가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잘못된 무력 행사가 시민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제압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물리력을 쓰도록 경찰의 폭력 행사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마석도의 주무기가 펀치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경찰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펀치로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신을 잃게 만들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압을 가능하게 하죠.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보면은 경찰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우리 마석도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완벽한 본업을 행사하는 마석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경찰에 원하는 어떤 사고 방식이 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경찰은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바를 잘 담고 있는 캐릭터가 마석도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경찰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좀 강력하고 좀 유능하고 좀 엄격하고 이런 경찰들이 좀 우리를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이제 마석도로 빚어진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왜 경찰들이 막 저런 범죄자는 왜 이렇게 강력 진압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대충 진압하고 막 이렇게 그냥 완전 시원하게 패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 패버리고 이러지? 이렇게 답답함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마석도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법에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로 차근차근히 접근해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쓰는데 현실의 경찰분들이. 근데 마석도는 그런 제한이 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시원시원한 거죠. 나쁜 놈 때려 이렇게. 마석도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현실의 경찰은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안 보이는 점에서도 이런 사실 형사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형사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다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현실적인 형사인 서도철은 여러 가지 경찰에 걸려 있는 제한을 잘 비껴가고 그걸 좀 이용해서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경찰에 걸려 있는 제한을 좀 이겨보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마석도가 가는 길에는 뭐 어떤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보면은 제 마석도가 반복적인 대사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쁜 놈은 잡아야지 이 어떤 명제를 어떤 절대적인 명제로 얘기하면서 대사로 이렇게 쳐요.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나쁜 놈은 잡아야지
라는 어떤 이 짧은 문장에 조건들이 붙는데 나쁜 놈은 어떤 놈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법에 어떤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또 따져야 되고, 그러면은 이 법이 있는데 이 나쁜 놈은 이 법에 해당하는 나쁜 놈인지 또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나쁜 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하는지가 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이런 거죠. 근데 많은 제한과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잡아야지라는 말은 현실에 들어오면 수많은 조건이 붙으면서 긴 문장이 돼버리죠. 근데 마속도는 그런 거 다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놈은 잡아야지라고 말하고 그걸 실천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볼 때 마속도 보면서 저런 어떤 깝깝함이 없네, 답답함이 없네, 시원시원하네, 멋있다, 이래서 매력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이런 어떤 현실에 경찰의 제한이 걸려 있는 게 답답하고 짜증이 나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 못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 답답한 상황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이제 경찰분들에게 제한을 걸리는 거는 답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민의 권리가 예전에는 많이 국가에 의해서 많이 무시당하고 보장이 많이 못 받았던 상황에서는 경찰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많이 쓰였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제한이 걸려왔던 거죠. 뭐 1987 영화만 봐도 경찰이 얼마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을 탄압하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경찰에게 여러 가지 이제 견제가 들어가는데, 이 헌법 제 37조 2항에 보면 법의 원칙과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의처해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헌법에 보면은 그 어떤, 그러니까 그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권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조항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그 헌법 조항을 읽고 있진 않아서 뭐 하여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계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활동만, 규정된 활동만, 이런 활동을 하도록 책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규정된 자만 할 수 있고, 또 필요 이상의 폭력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률이 짜져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권의 본질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분들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범죄자를 제압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고, 제압을 넘어서는 공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동석의 무기가 주무기가 펀치인 것도 다시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경찰분들의 어떤 무기가 보면은 공포탄, 테이저건, 뭐 권총, 물론 뭐 경찰 특공대 분들은 뭐 라이플을 쓰시긴 하지만 뭐 진압봉, 뭐 칼이 아니라 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뭐 확장된 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진압봉이.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과의 또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군인분들은 확실히 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이등병부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분들은 사실은 방패, 뭐 진압봉, 뭐 이런 것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찰과 군대가 폭력을 독점하지만 그 독점에 쓰는 어떤 독점한 폭력에 쓰는 방향이 군인과 경찰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폭력 행사의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리력 행사,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일수록 그 매뉴얼들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뭐 독극물 같은 것에 상당히 뭐 제한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이 역시나 경찰이 갖고 있는 물리력이 제한을 많이 걸려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답답함에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평범한 시민들을 지켜주는 어떤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뭐 경찰만 이런 게 아니라 뭐 수많은 그냥 일반 행정청도 권한 밖에 권한 행사를 하면 행정법 소송 같은 걸 해서 반드시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공권력에 제한들이 많이 씌워져 있는데 이 제한을 벗어던질 수 있게 하는 명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범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인 것이 명백하고 이 명백한 범죄가 강력하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못돼 처먹을수록 폭력 말고는 교화가 안 되겠다 싶은 새끼 들을수록 강한 폭력으로 제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범죄도시에 나오는 빌런들이 점점 세지고 잔혹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마속도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폭력의 어떤 크기도 같이 성장을 시키려면 빌런이 더 나쁜 놈들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속도의 어떤 무력 행사의 스케일을 넓히기 위해서 빌런들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쁜 놈인 거 확실히 알아도 법에 규정된 뭐 벌만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피해자나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선에서 항상 처벌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이 과한 형벌 집행도 또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한만 항상 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긴 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처벌의 양과 항상 현실에 집행되는 처벌의 양이 항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간극이 답답함으로 오는 건데, 이 간극에서 오는 이 답답함을 해소하는 게 영화 속에 존재하는 히어로 마속도의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마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못된 놈들을 시원하게 쳐 때리는 거를 보면서 해소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속도를 관객들이 좋아하고, 어떤 현실의 경찰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환상적인 느낌, 이랬으면 좋겠다, 이상향 등이 이제 마속도에 투영이 된 거죠. 네. 현실의 경찰분들이 제한에 묶여 있는 것 이상으로 마속도가 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집행도 시원시원해, 수사 전개도 빨라, 처벌도 범죄자들 개 그냥 완전 망가뜨려 놔, 이러면은 얼마나 현실이 이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사실 이렇지 않잖아요. 집행도 느리고 수사도 항상 난항이 있고, 뭐 그게 뭐 외부적인 문제든 내부적인 문제든 뭐 항상 문제가 있고, 또 막상 잡으러 가도 최소한으로 그냥 안전하게 범죄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응징이 잘 안 되는 이런 건데,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현실의 어떤 비효율성을 다 극복해버린 이 마속도. 근데 사실 한국 분들이 모든 것에서 효율을 따지고 좀 사랑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 답답한 현실의 경찰 분들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의 경찰 분들이 무능력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효율적으로 뭔가를 다 해결해버리는 마속도를 볼 때 이 한국 관객들이 봤을 때는 와 대박, 너무 속 시원해, 이런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막 과도하게 어떤 뛰어난 능력만 보여줬다면 마속도가 좀 매력이 떨어지는데, 뭐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흠결을 갖고 있는 캐릭터처럼 보이죠. 그래서 친근함을 만드는데, 인간적인 모습, 뭐 옛날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상식 부족하거나, 기초상식이 부족한 게 권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상식이 부족하다는 어떤 설명도 해주긴 하죠. 그다음에 디지털 기계 못 쓰고, 그다음에 디지털 같은 거 이해 못하니까 대충 뭐 얼버무려 서 이해하는 어떤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 이런 어떤 단점들을 보여주면서 자칫 그런 위험한 무기처럼 보일 수 있는 마속도를 친근한 동네 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기술적인 모자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많이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항상 그 싱글이야라는 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속도는 결혼하지 않았다.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에게 원하는 판타지의 발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분들이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개인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하면서 공직자인 분들은 공직자로서의 나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석도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나가 존재하지 않죠. 그냥 공직자로서의 나만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연애의 쑥맥의 모습을 막 보여주고 그죠? 그다음에 막상 여자들은 호감이 없는데 호감인 줄 착각하는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런 이 사적인 영역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사적인 마속도라기보다는 공적인 인물로서의 마속도만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경찰 마속도가 아니라 인간 마속도이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유혹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대충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비겁해지려는 어떤 모습들을 제거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떤 개인의 삶은 좀 불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개인의 삶에 또 에너지를 좀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사실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기에는 좋아서 그래서 좀 마석도가 결혼하지 않는 캐릭터로 나오지 않나 여자친구 없는 캐릭터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적인 역할에 많이 좀 공명하고 공적인 역할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 안 하고 그냥 어떤 사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그런 부분 또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이제 공명정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어떤 이 아직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생각들이 점점 구태의연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어떤 장남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석도가 보면은 큰 개념에서 경찰을 한 가족으로 보고 다 모든 경찰들을 형 동생 먹고 뭐 서장님이든 뭐 밑에 국장님이든 다 그냥 형 동생이고 뭐 후배들은 다 동생이고 그다음에 뭐 선배들은 다 형님이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장남 어떤 가부장적인 모델에서 장남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호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면은 뭐 일부러 그 칼 맞고 순직한 선배 경찰의 아내분이 하시는 가게에 가서 회식을 한다거나 거기 가게에서 용돈을 챙겨준다거나 아이들에게 뭐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정감 가는 인물상을 또 마소도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이제 로맨스가 나와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로맨스를 하더라도 뭐 경찰 역할 못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요. 앞으로는 좀 연애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이 경찰이 답답한 모습을 마속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 하나 더 사람들의 그 폭력의 본능이 다들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도 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폭력 본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뭐 스포츠에 열광한다고 저는 생각하라고 좀 더 그런 어떤 노골적인 어떤 폭력을 스포츠화한 격투기 같은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거 봤을 때는 사람 역시 그 본능을 많이 제어받고 있긴 하지만 동물로서의 폭력을 좋아하는 어떤 본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본능 중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상당히 이타적인 본능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인간은 뭐 범죄를 보아하도 그렇고 전쟁을 봐도 그렇고 인간의 폭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폭력의 본능을 억누르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기술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발전이 되어
있어서 잘 눌려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잘 눌려져야 되고요. 네, 그러나 동물로서의 본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뭐 대표적인 어떤 그 제도가 사인의 폭력 행사를 막는 제도가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내 가족이 누군가의 범죄의 피해자가 됐어. 그런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그 범죄자를 처단하면 그것도 불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을 통해서 그 구제를 받도록 해야 되지. 스스로 막 복수한다고 죽여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폭력은 공권력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회가 인간의 동물로서의 본능을 제약하는 원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나마 이 정의의 편에 서서 폭력을 행사하는 체험을 좀 하면서 쾌락을 느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범죄자를 향한 폭력이기 때문에 이 폭력 행사에 어떤 죄책감도 없을 것이고 도덕적인 어떤 비난을 받을 일도 없고, 또 영화 속에 영상물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벌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과 그 영화 속에 폭력 휘두르는 사람이 명분도 있고 책임도 있고 자격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객이익을 할 수 있는 관객들은 당연히 부담 없이 이 폭력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현실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냥 지켜보는 것 뿐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이런 어떤 경찰 영화, 뭐 형사 영화의 어떤 것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걸 보고 형사 영화를 보고 그 폭력이 주는 그 어떤 쾌감을 즐기는 본능이 발현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그만큼 폭력의 사용에 현실에는 제한이 있고, 그리고 정말 명분이 있을 때만 폭력을 써야 된다라는 걸 또 역설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꼭 뭐 영화를 형사 영화를 통해서 폭력이 주는 쾌감을 같이 공감하는 게 뭐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속도가 시원시원하게 범죄자들을 때릴 때 쾌감이 느껴지지 죄책감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게 가능한 거는 일단은 폭력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이 기본적으로 있고, 근데 마속도는 명분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자 그 폭력을 충분히 맞아도 되는 어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보는 어떤 관객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쾌감만 느낄 수 있다. 더군다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허구인 영화니까 그렇죠. 책임 없는 쾌락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영화들이 그래서 자주 만들어지지 않나 싶어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이 현대 문명 국가에서 폭력은 그 국가 집단에 다 이름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 영화는 같이 폭력을 쓰는 영화, 폭력이 묘사되는 영화긴 한데 경찰 영화의 색깔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뭐 군도 폭력을 쓸 수 있고 경찰도 폭력을 쓸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경찰은 이제 명분이 확실할 때 폭력을 쓸 수 있고, 또 명분이 확실함을 경찰 영화에서 보여주죠. 근데 전쟁 영화에서는 사실 이 명분이 사실 불확실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국에도 폭력을 행사할 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할 말이 있고 너도 할 말이 있는데 말로는 안 되니까 우리 힘싸움 하자. 그러니까 전쟁이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경찰 영화는 범죄자 잡는 거니까 뭐 무력 행사가 당연히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경우는 국가 대 국가 대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상대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의 우리 편에서 내세우는 전쟁의 명분이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들 수도 있는 거죠. 네. 덕이다 하나 더,
전쟁 상황에서 폭력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전쟁 범죄 수준이 아니고서야 뭐 전쟁 범죄라는 게 뭐 민간인을 사살하지 말 것, 그다음에 투항한 포로에게 포로를 사살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야 이제 살상의 어떤 방법이나 뭐 규모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겠죠. 경찰은 분명히 제압을 하기 위한 어떤 폭력의 제한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 영화 같은 경우는 경찰이 사용하는 폭력과는 다르게 명분이 좀 쉽게 반박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옛날 어떤 프로파간다적으로 만들어진 전쟁 영화가 아니 전쟁 영화가 아니면 저급한 뭐 민족주의 파리 영화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 요즘의 전쟁 영화들은 좀 많이 성숙해져서 전쟁의 스펙타클을 보여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좀 무의미함, 잔혹함, 뭐 그런 것들을 뭐 그게 주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그걸 넣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파괴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라이언 일반 구하기를 보면 전쟁의 스펙타클도 표현이 다 되겠지만, 어떤 이 무의미한 어떤 군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폭력의 과정을 쾌감으로만 묘사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전쟁 영화들은 요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쟁 영화에서도 예외가 있는데, 나치 독일을 상대하는 어떤 미군의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은 이 전쟁의 명분이 그 나치 독일이 워낙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치 군인들을 어떻게 죽이고 잔혹하게 죽이고 맨날 죽여도 사실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전쟁 명분이 확실한 전쟁인 거죠. 근데 전쟁 명분이 확실하지 않은 전쟁들에 대한 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다. 물론 2차 대전은 그런 독일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하게 묘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2차 대전을 묘사하는 영화들 중에서도 사실 이 무의미한 죽음, 전쟁의 허망함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쟁 명분이 좀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결이 좀 다릅니다. 뭐 1차 대전을 다룬 작품이나 뭐 한국 전쟁을 다룬 작품이나 베트남전을 다룬 작품들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의 의미까지 좀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전쟁이라고 해서 명분이 어디 있는 쪽이냐에 따라서 영화를 그리는 어떤 색깔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상대적으로 뭐 전쟁 영화는 이게 이 폭력에 대한 어떤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찰 영화는 사실 그럴 게 없는 거죠. 일단 범죄자니까. 네. 이렇게 폭력을 사용한 명분 자체를 저렇게 고민 안 해도 되죠. 전쟁 영화에 비해서는. 네. 그리고 또 경찰 영화는 뭐 범죄자를 또 사살까지는 잘 안 하니까, 뭐 제압 정도까지만 하니까 상대적으로 경찰이 사용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조금 쿨하게, 유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 마석도라는 어떤 경찰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경찰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 뭐 마석도가 워낙 먼치킨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석도를 보고 경찰을 상정한다면, 우리나라 경찰은 마석도처럼 엄격하고 마석도처럼 유능하고 마석도처럼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보고 마석도를 보듯이 경찰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상당히 또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어떤 홍보 영화, 뭐 프로파간다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홍보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 게 보면 실제 사례를 갖고 만들기 때문에 마약이나 뭐 3편 같은 경우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었고, 그다음에 4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도 막 보면은 인터넷 사이트 보면 막 도박 사이트 엄청 뜨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또 2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의 어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어떤 이 캠페인적인 효과가 있죠. 실제 사례를 갖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좋은 어떤 홍보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찰도 위인이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 저렇게 범죄가 만들어지고 아, 마약이 저렇게 유통이 되고 저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이해하게 되면 좀 스스로 좀 조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죠. 정리를 해보자면 세상에는 이런 범죄가 있고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석도처럼 저희 경찰이 잘 처리하고 있으니 잘 믿고 따라와 주세요, 시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석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쭉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될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네, 어쨌든 마석도는 이런 어떤 식 마석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이런 것 때문에 마석도가 좀 사랑받는 캐릭터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나름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재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쇼생크 탈출 재녹음으로 다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